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모닝 이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은 불의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진실은 오랜 시간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슬퍼런 독재의 어둠 속에서도 국민들은 광주의 불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민주화 운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5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된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오늘은 제37주년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입니다. 저는 4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땐 광주 사태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났다고 했었죠. 과거 한나라당의 김용갑 전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광주는 주체사상의 해방구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다가 결국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광주는 우리 아픈 현대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았기에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합창이냐 재창이냐 하는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이죠.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민간인들의 항거는 늘 불온 세력으로 치부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제주 4.3 사건이라고 불리는 비극, 부마항쟁, 노근리와 산내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까지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 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 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시민단체들로부터 들어보는 생생 리포트. 시민통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이 들려주는 환경이야기. 대전인권연대
이상재 국장이 들려주는 인권 이야기. 전교조 재정기부 최정배 정책실장이 말하는 우리 지역의 교육. 그리고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가 들려주는 4대강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도 목소리만 아름다운 여자, 대전 지역 최고의 미모와 지성을 추구합니다. 네, 대전일보 강은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철도 파업 때마다 무더기 직위 해제되면서 받은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라는 그 판결이 나온 소식을 먼저 전해드릴 건데요. 대전 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노조원 1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판결이 났는데요. 코레일은 2006년 파업 당시 2,574명을 비롯해 2009년 파업 때 980명, 2013년 8,663명을 각각 직위 해제했는데요. 노조는 세 차례 연속 직위 해제를 받은 조합원을 원고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각 판결을 했고요. 이에 불복한 노조가 그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항소했는데 이런 그 손해를 보상하라는 그 판결이 나온 거죠. 그 반가운 소식 같은데 아무래도 그 얼마 보상 받으셨대요? 노조는 그 각각 위자료 150만 원을 청구했는데요. 그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가운데 위자료 지급 관련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각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한 분당 30만 원씩? 네. 그 회식하시면 되겠네. 회식하시고 이렇게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드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아까 말씀 중에 파업을 2006년 그리고 9년, 13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네. 철도 그 노조가 파업한 사유들이 각각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사유들로 파업을 했다고 하죠? 네, 2006년에는 적자역이나 노선 폐쇄 반발해서 파업을 했었고요. 2009년에는 공격 선진화가 교섭에서 빠진 내용이고 임단협, 해고자 복식 등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철도 민영화 문제로 그 파업을 했었고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공기업 민영화, 그러니까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붙여진 그 공기업 민영화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적자 보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공기업 민영화하고 관련이 있는 이슈 같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작년인가요? 작년에도 철도 파업이 그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성과연봉제 관련해가지고 네. 그거 반대하는 파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네, 맞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공기업들의 어떤 그 경쟁력을 높인다는 그런 취지로 민영화 정책이나 아니면은 이런 성과연봉제 도입 이런 것들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많이 다 좌초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는 그 의도보다는 폐해가 많기 때문인 거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성과연봉제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구축해 궁극적으로는 이제 구성원 전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성과라는 것이 모두가 만족할 수 없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측정해서 수치화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점에서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그 전적으로 이런 판단, 모든 그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측정을 했다라서 쳐도 모든 그 권한이 사측에 독점적으로 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투명성에 대한 보장이나 이걸 가지고 악용하거나 오용을 막을 장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에 대한 해고 요건이 점차 엄격해지면서 그 해고를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힘들어졌을 때 그 성과가 낮다는 거에 대한 이제 근거를 그 성과 연봉제로 그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죠. 네, 그 성과연봉제 같은 경우에 폐해는 그러니까 그 점수를 성과를 측정하는 사람들한테 결국은 줄서기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구성원들이 함께 협업해서 뭔가를 이뤄내는 것보다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그 저 사람보다 내가 점수를 더 많이 얻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점수 주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이런 식으로 변질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GE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결국은 이거를 폐기하는 그런 수순을 밟았다고도 들었던 것 같고요. 예, 다음은 어떤 소식 전해주시겠어요?
네, 다음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 속도를 내고 있는 대전시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당초 지역에 보관 중인 방사성 폐기물을 오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경주 방패장으로 이송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어제 권선택 시장하고 원자력 시설 안전성 시민 검증당 30여 명이 경주 방패장을 관리하는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을 방문해 대전 연구소에 보관 중인 방사성 동위 원소 폐기물 1,570드럼을 내년까지 경주로 옮기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서 보관 중인 나머지 27,000여 드럼의 폐기물도 경주 방패장에 우선 수용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반가운 소식 같고 저희 그 방송에서도 이 핵 폐기물 관련해서는 몇 번 다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이런 점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은 총 29,093 드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략. 그 중에 네. 이제 이번에 경주 방패장으로 내년까지 보내기로 한 게 1,570 드럼 정도. 그러면 이제 27,000여 드럼이 남았는데 그것도 이제 반출을 하기로 약속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2030년까지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되는지. 네네네. 그리고 진짜 2030년 지금 한참 남았잖아요. 12년? 이 남은 건데 그리고 그 안에 또 네.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또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좀 네. 더 하루빨리 조속히 시간을 단축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이 네. 관련해가지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말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 가장 최근에 하나로 원자로 그 안에 있는 그 실험용 하나로 원자로가 이제 내진 설계가 미진하다고 해가지고 보강 공사를 하면서 논란이 좀 있었었거든요. 부실 내진 공사다.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그 무수축 그라우트 뭐 이런 그 공법 전에 다뤘던 것 같은데요. 네네. 얼마 전에 또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관련해가지고. 네, 지금 내진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지난해 12월부터는 안전 관리자 없이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그 문제점이 노출이 됐고 또 현장에서 그 근무하는 근로자 80여 명도 두 달치 임금 3억여를 또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니 안전이 최우선인 그 원자력 그 핵 관련인데 거기에 이제 안전 관리자가 없었다라는 거는 좀 섬뜩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일하신 분들이 급여를 못 받았다는 것도 좀 쉽게 납득이 잘 안 가고 그런 부분도 좀 그 대전시하고 그다음에 그 검증단 정책 자문단 좀 많이 압박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또 극심한 봄 가뭄을 앓고 있는 충남 서북부 소식인데요. 충남 서북부 지역 8개 시군의 생활, 농업, 공업 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 저수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져 지금 대한급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충남도와 그 시군에 따르면 어제 기준 보령댐 저수율은 11.5%를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1998년 댐 준공 이후 최저치입니다. 지난달 27일 기록한 13%보다 1.5%포인트 줄었습니다. 대한급수가 실시된 2015년에 18.9%보다 7.4%포인트나 낮은 수치입니다. 봄 가뭄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가지고 확연히 줄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뭐 미세먼지가 또 안 씻겨 나가니까 대기질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충남도나 아니면은 뭐 관급 기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죠? 네, 안희정 기사는 최근 보령댐을 찾아서 용수 공급 및 조수로 가동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당진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생활 속 물절약 실천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또 홍성군도 민간 합동회를 열고 공업단지 주변 담수호와 하천수 활용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고요. 또 상수관망 최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용수 확보를 위한 과정 개발 등도 논의를 했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네. 물절약하자 이거는 너무 좀 막연한 그 관계 기관에서 하기엔 너무 막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물절약해야 된다 이런 거는 그리고 이런 그 가뭄은 항상 매년 예상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홍성군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거 하천수 활용 방안이나 담수호 이런 거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는 얘기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어떤 정책을 펴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용역에 착수했다 이제 와갖고 그리고 뭐 관정 개발 등을 이미 해놓은 게 아니라 진행 중이 아니라 논의한다. 너무 뒷북인 것 같아요. 지금 가뭄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한두 해 전도 아니고 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가뭄 홍수 조절한다고 4대강 만들어 놨는데 그거 4대강이 결국은 우리에게 그 썩은 강물과 녹조만 주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현재 이런 가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기관에서 하는 거는 그러한 용역에 착수하고 연구 용역 그것도, 그리고 개발을 논의하는 거다. 좀 일반 그 시민들의 기대에는 많이 못 미친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또 이런 그 의지를 갖고 그 향후 대비한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강 기자님 역시 네 낙관주의자. 예, 저는 비관주의자. 알겠습니다. 또 어떤 소식 전해주시겠어요?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대전 역사가 2015년부터 지금 현재 굴조 공사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근데 오는 8월부터는 이제 사용을 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그 총 사업비 592억 원이 투입된 증축 공사가 끝나면요, 대합실 규모가 기존 2,507제곱평방미터에서 6,422제곱평방미터로 2.6배가 확대되고요. 대전역 동서 연결 토론의 철도 이용객의 동선하고 보행자 동선이 분리돼 대합실 내 혼잡도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은성 기자님, 혹시 광명역 가보셨어요? 저 지하철역만 가봤습니다. 아, 그럼 그 KTX역은 안 가보셨고, 그럼 동대구역은 가보셨어요? 동대구역도 안 가봤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대전에만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광명역, 우리 청취자분들이 광명역 많이 가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동대구역도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대전역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 예전에 지어진 거거든요. 광명역은요, 공항 같아요. 공항. 완전히. 동대구역도 엄청 큽니다. 근데 우리 대전 사람들의 그런 자부심 중에 하나가 교통의 요충지, 대전은 경부선과 호남선이 만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역에, 그러니까 그 철도 물동량이라든지 그런 여객들이, 그러니까 그 여행객들이 움직이는 그런 양에 비해서 역이 터무니없이 작지 않은가. 다른 역들에 비해서 특히 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제 좀 자꾸 딴지 거는 것 같은데, 대전역이 2.6배 증축돼 갖고 더 편해질 것 같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하지만, 다른 역들, 다른 새로 지어진 역들, 그리고 그런 편의시설에 비춰왔을 때는 그래도 많이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하는 거는 좋지 않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요즘 흰머리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강은선 기자님, 내일도 우리 만나서 좋은 소식 전해주실 거죠? 네, 내일은 제가 스튜디오로 나가서 직접 그 선생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대청소나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일보 네, 강은선 기자였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이번 개편 최대 야심작 중 하나인 사기와의 전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호국 김 회장과 사기 전문가 박 사장을 모시고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지율은 낮지만 우리는 진짜 진보와 보수를 꿈꿉니다. 김윤기, 김태영의 Minority Report. 출마 대비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정의당 대전시장 김윤기 위원장과 정치하다가 언제 집안을 말아먹을지 모르는 대전지역 정치 꿈나무 김태영 바른정당 대전시장 수석부위원장이 함께 진보와 보수의 시각으로 각자 우리 사회를 말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이 방송은 청취자분들의 재미와 이해를 돕기 위해 현실의 다양한 사기 사례들을 참고하여 약간의 픽션이 가미될 수 있습니다. 출연자들의 신상 보호를 위해 가명이 사용되었으며 이 모든 행위는 우리 모두 사기 피해를 당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지는 순서는요, 이번 개편을 맞이하여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있나요? 나 사기당했어, 흔히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아는 것입니다니까 사기당하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사기와의 전쟁. 이 방송을 위해 정말 어렵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자칭 건달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자부하지만 정말 다양한 인생 경험만큼이나 사기를 당한 경험도 많은 대한민국 대표 호구십니다. 김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다음은 더 어렵게 모신 분이에요. 이분은 제가 처음에는 음성 변조를 해서 방송을 내보낼지 말지를 고민했는데 목소리하고 말투가 정말 매력적인 분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기꾼에 딱 좋은 캐릭터거든요. 조이파를 존경한다는 사기 전문가. 이분 호칭을 뭐로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냥 가장 흔한 사장님을 했습니다. 박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표정이 안녕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정말 어렵게 첫 삽을 뜨긴 하는데요. 먼저 김 회장님은 제가 회장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무슨 회장님이세요? 제가 몸담고 있는 어느 작은 회사가 있는데 거기 직책이 회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 회장이라고도 하지만은 앞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흔히 사기꾼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죠? 다방이죠. 네, 그렇죠. 네. 다방 가면은 항상 그 노란 봉투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모이는 데가 다방이죠. 잠깐만요. 박 사장님 우리 평소에 커피숍 많이 가죠. 노란 봉투 많이 갖고 다니시고. 일상을 거기서 살고 있죠. 예, 계속 얘기하시죠. 그 다방에서 전화가 지금 핸드폰이 다 있지만은 옛날에 일반 전화가 많을 때는 전화 와가지고서 김 회장님, 박 회장님 그러면은 다방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절반은 네.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기가 성행하던 때가 있었고 지금은 다른 모습으로 이 사회 곳곳에 숨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제 성이 김이지만은 그런 거를 제가 생각나가지고 회장이라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아유, 저보다 더 사기꾼 같으신데. 그래요. 그 김 회장님 혹시 주변에 사기꾼 많으세요? 사기꾼들은 어떻게 사기꾼을 압니까? 사기꾼 안 같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니까 이 사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있지만은 본의 아니게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일부러 드러내놓고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또 있으니까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호구신데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하고. 2호는 제가 좀 많이 알죠. 그래요. 그럼 박 사장님은 제가 사기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우리 사기꾼이라고 하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본인은 선량한 시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세요? 선량한 시민입니다. 근데 왜 사기 전문가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얹혀졌는지. 사기하고 진실은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맞습니다. 네,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라고. 어떤 한 끗 차이인가요? 진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기가 되는 겁니다. 사기꾼은 항상 진실합니다. 진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기가 된다? 그렇습니다. 세월호 노래에서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사기리 노래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되면 사기가 안 되는 건데 침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코너 제목이 사기와의 전쟁입니다. 이 코너를 통해 가지고 두 분이 풍부한 사기에 관련된 경험이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잘 전달돼서 청취자분들이 사기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우리 코너의 목적이고요. 우리 주위에 정말 다양한 사기들이 존재를 합니다. 부동산 사기, 교통사고 사기, 보이스피싱,
그중 오늘 첫 방송 주제는 우리가 보이스피싱을 한번 정해봤거든요. 두 분 혹시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죠. 어떤 거 받으셨어요? 과태료 받았었는데요. 그 진짜인 줄 알았겠네. 본인은 원래 과태료 청구서 많이 받지 않아요? 엄청나게 받죠. 지금도 어제 압류가 됐네요. 경찰청에서. 진짜요? 네, 30만 원 넘어가지고 과태료가. 그런데 저도 자칭 사기 전문가입니다. 딱 전화 들어보면 알죠. 사기인지. 딱 목소리만 들어도 사기인지 진짜인지 안다? 그럼요. 그냥 욕 한마디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검찰이나 경찰에 전화를 많이 받다 보니 그 사람들의 특징하고 구분할 수 있다? 그럼요. 우리 김 회장님 어떠신가요? 저는 오늘 이 방송에 나오겠다고 마음을 먹고서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제가 페이스북을 들어가 봤어요. 네. 제가 궁금한 게 페이스북을 제가 가끔 보는데 저는 올리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요새 최근에서부터 그 대출 서민금융 그런 게 페이스북에 항상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그것이 왜 그렇게 많이 뜨나 했더니 그게 바로 페이스북을 클릭을 한 번 할 때마다 그 회사가 돈을 가져가더라고요. 광고 수익처럼? 예. 그래서 그 페이스북은 그 돈을 수수료 얼마 받고서 실어주는 거고 또 그걸 클릭을 페이스북 그 창에 뜨게 해주는 그런 곳에서는 클릭할 때마다 그 대출하는 회사로부터 건당 얼마씩 받고 하는 게 그게 유행이더라고요. 이거 설계하신 분 아니세요?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설계하신 제 분 친구 같은데. 대출 그 전문가한테 그런 애가 있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뜨냐 했더니 바로 그런 내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페이스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공공 성격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좀 되는 부분이 많아요. 잘 모르는 분들은. 요즘엔 하기엔 SNS가 일반 언론보다도 신뢰도가 높다는 그런 연구조사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페이스북 자체도 그런 위험성이 숨어 있다. 그걸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무조건 믿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안 믿고 하는데 그중에서는 대부분이 그렇게 낚시성 그런데 광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페이스북에 그런 거 뜬다고 그걸 보는 사람 몇 명 될까? 저는 그거 안 쳐다보거든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보다는 그 대출이나 이 목돈이 아쉬운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페이스북에 있는 정보를 신뢰한다? 그거는 그 일명 호구 기질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아닙니다. 거 아닌지. 그래서 제가 호구죠. 호가. 근데 아쉬운 사람들은 그걸 보면은 클릭을 한번 했대요. 일단 합니다. 아쉬운 사람들은 이게 뭔가 호기심 반 혹시나 하는 반으로 클릭을 하면 내용을 읽다 보면은 거기에 참 유혹되어 있는 글들이 많죠. 그런데 그게 클릭하시는 분들한테 당장에 손해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사기라고 보긴 좀 그런 것 같고. 아니 그것까지는 아닌데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런 유혹성 글을 우리 주위에 페이스북에서도 이런 대출 안내 건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가 가는구나 하는 게 바로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요. 오늘 주제가 우리가 보이스피싱인데, 그러니까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피싱. 그러니까 피싱은 원래 그렇죠, 피시가 피싱. 낚시하다니까 낚시질을 하는 건데 지금 SNS를 통한 피싱을 얘기하신 것 같고 그 대출 SNS를 통한 대출 요즘에 참 돈 많이 부족하니까 우리 박 사장님은 돈이 많으시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시고.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사기의 기본이죠. 사기꾼은 항상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사기를 치는 거예요. 있으면 안 돼요. 없애야 돼요. 그게 동기부여가 된다. 그럼요. 그 대출 사기도 있지만은 우리 보이스피싱에서 부동산 갖고 사기하는 경우들이 그 부동산 사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예전에 어떤 가게를 한번 이렇게 교차로에 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교차로 보고 전화했다고. 제가 겪은 실화입니다. 서울에 삼성부동산 이민우 과장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름도 네.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교차로를 봤는데 관심 있는 부동산인데 관심 있는 분이 있으시다. 연결해주고 싶은데 내일 방문해도 되느냐? 그러길래 오세요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를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네. 안 오더니 저녁 때 전화가 왔습니다. 몇 시경에 다녀갔대요. 근데 영업에 방해될 것 같아서 보고 왔는데 그게 어떤 집 옆에 있는 집 맞죠? 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같이 손님 모시고 간 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신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싸게 내놓냐 이거를. 이해가 안 간다. 왜 이렇게 예. 싸게 내놓냐. 그러면서 제가 제시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한테 좀 나중에 챙겨달라고. 저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 원래 이거를 인수하시려는 분은 어떤 분인데 포스코의 뭐 이사님의 세컨드래요. 그러니까 정식 부인은 아니고 이제 내연녀인데 그분은 이제 어디 대전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면서 뭐 그냥 소일거리라도 하라고 하나 차려주려는 거 쭉 그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계약을 하러 오겠대요. 알겠다고. 내일 모레가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더니 이거를 권리금을 책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감정 평가를 하나 받아야 된대요. 권리금에 대한. 그러면서 네. 그 평가서를 받아서 자기한테 팩스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이 나올지는 자기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평가원 전화번호를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평가원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삼성부동산 그 이민우 과장님 소개로 전화했다니까 그 어디 뭐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라고 하니까 뭐 권리 분석을 또 자기들이 뽑아놨는데 받으실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대. 그러면서 뭐 발급을 해줄 테니까 팩스 번호를 알려달래. 보내준다고. 그러면서 그 감정 평가 그 금액을 달라는 거죠. 그때 한 500만 원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일단은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평가원을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실존하는 곳인지 그리고 그런 감정 평가에 대한 페이퍼가 국가에서 이제 발행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니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따지려고 전화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한번 항의를 받더니 전화를 안 받았어요. 너무 막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삼성부동산 이민우 과장이 되게 유명한 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토리도 되게 유명한 스토리였고 아주 제대로 사기치시는 분이네 그분. 근데 대응을 잘하셨네요. 저야 똑똑하니까 아는 게 힘이니까. 대부분 그러면 보통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비를 송금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게 내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그다음에 그 가게 위치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구글맵 같은 걸로 혹은 다음 뭐 그 거리뷰 같은 걸로 확인하고 블로그 검색하면은 뭐 손님들이 먹고 올린 글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스터디를 해서 접근을 하니까 이게 쉽지 않겠더라고요. 사기의 부동산 사기의 가장 핵심은 감정입니다. 감정. 네. 감정 평가를 하겠다. 감정 평가를 올리겠다. 그런데 안 당하셨네. 인상 봐서는 딱 당하실 분인데. 우리 김 회장님 같은 경우는 당하셨을까? 그런 거 왔으면은. 제가 그런 경우를 안 당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좀 당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경험된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거는 왜 안 당했냐고 제가 감히 얘기를 한다면은 평소에 통이 크고 술 먹을 때도 완샷 한 사람들은 아마 당합니다. 근데 저 사회자께서는 평소에 잘 알아요. 아니 저 술 완샷 하는데 평소에 의심 많고 그런 사람들은 일단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사기치신 분들이 그런 기미가 보인다 싶으면은 바로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인정합니다, 저도. 아니, 그건 인정합니다. 사회자가 그런 분이라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 사기 많이 치르고 다녔는데 사회자만큼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 사기 치신 거 있지 않나? 내가 지금 방송에서 열거할 수 있는데. 제가 언제 사기를 쳤는데요? 사례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얘기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박 사장님 같이 이제 해외 영어 사업을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자, 계속 할까요? 예, 아세요. 그런데 해외 영어 캠프를 하자고. 계속 할까요? 얘기하시라고요. 많은데, 요 정도로 하고요. 출연자 보호를 위해서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사기도 있고, 보이스피싱으로. 네. 저 부동산에 제가 경험한 거를 27년 전에 제가 경험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27년, 네. 그때는 교차로고, SNS고, 인터넷이고 없던 시절 아닙니까? 27년은 교차로 있었죠. 그때 있었나요? 벼룩시장 있었고. 그때 저희 집이, 도청 뒤에, 충남도청, 그 뒤에, 주택이었었는데 금수저 출신이시네. 좀 그러니까 호구죠. 그렇죠. 그렇죠. 네. 사회 공헌 많이 하셨네. 그러니까 있어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왔지 않았나.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저희 집이 조금 오래됐기도 하고 이사를 가려고 내놨어요. 근데 집이 1년 2년 돼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어디서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아, 집을 내놓지 않느냐. 여기 서울에 큰 부동산 중개업소인데 파악을 해보니까 당신 집이 오래전에 나왔다. 우리가 팔 수가 있는데 우리 돈으로 신문지 그 주황지 광고에 내겠다. 우리 돈으로. 대신 팔리면은 그 더 많은 복비를 달라. 그래서 우리는 아쉬운 거 없으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정말로 그때 당시만 해도 동아일보에 지금도 나와 있지만은 뭐 부동산 매물 쫙 나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 집 딱 주소가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었죠. 그랬더니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지금이 좀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는데 다시 한번 광고를 내면은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니 전화가 오는데 광고를 왜 더 내? 그걸로 하면 되지. 내는데 광고를 내는 게 더 좋겠다.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아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전화 오면 그걸로 해결하면 되지 왜 그거를. 문의는 많이 오는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내가지고 확률을 더 올리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기의 그 기본이 약점을 잡고서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혹해가지고서 그때 저는 그때 나이가 어렸을 때니까 저희 어머님이 뭐 빨리 집을 팔겠다는 그런 마음이 강하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그때 돈으로 15만 원인가를 그 은행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신문에 또 나왔어요. 네. 그럼 사기가 아니죠. 아니 나오긴 나왔어요. 부당 이득 뭐 이런 편취 뭐 이런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근데 아니 얘기를 뭐 들어보시고 빨리 좀 하세요. 이것도 다음에 한번 써먹어요. 저는 그런 저급한 사기는 안 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서 또 한번 세 번째 해가지고서 그때는 뭐 주황지 몇 군데다가 내고 뭐 큰 미디어에다가 낼 테니까 30만 원 요구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30만 원을 보냈어요. 근데 그 후로 연락도 없고 끊었죠. 근데 거기 전화번호를 또 하니까 그런 전화번호가 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언론에서 나온 게 부동산 매물을 이용한 사기로 해가지고 언론에 나왔는데 일당이 잡혔다 나오는데 바로 그런 유행이 언론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했구나.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많이도 안 벌어요. 그런 게 소액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십시일반. 네. 그래가지고 하루에도 전화만 그렇게 해가지고서 50건, 100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저도 이런 게 세상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조심하자. 그러니까 생활정보지 같은 거에 자기 정보를 노출하는 것들은 정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을 빨리 팔거나 아니면 가게를 빨리 정리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보시피스도 좀 마찬가지죠. 사람 심리를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약점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강점을 이용해야죠. 상대방의 강점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드릴게요. 근래에 있는 굉장히 돈이 많으신 할머니예요. 건축가신데 벌써 웃겨. 굉장히 돈이 많으신 할머니예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건물을 짓고 팔고 하다 보면 세금을 많이 받게 돼요. 세금을 또 한번 받다 보면 이 할머니 갖고 있는 재산들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차명을 쓰게 돼요. 그러면 그 할머니의 강점이 뭡니까? 돈이 많은 게 강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강점이 있어야만 사기꾼들은 들어가는 겁니다. 먹을 게 있어야 들어간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이 있을 것 같지만 들어가면 약점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개, 2개, 98%는 막 강점들이에요, 다. 그 한두 개로 98%를 먹어야만이 진정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를 이용하셨습니까? 요번에 제가, 이거 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 할머니 건물을 지었어요. 차명으로. 대출도 받고, 다 하고 있는 와중에, 통장에 이제 입주자들이 돈을 넣기 시작했어요. 보증금을. 근데 할머니가 돈을 빼가지고 자기 수익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현재 명의 신탁자라고 하죠, 우리 흔히. 차명 빌려주신 분. 그렇죠. 명의 빌려주신 분. 네. 명의 신탁자한테 야, 통장을 눌러라. 통장을 누르는 게 무슨 얘기예요? 통장에 지급정지를 시켜라. 아. 돈이 들어왔는데 지급정지를 시켜라. 아, 자기 명의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다가 지급정지를 시켰습니다. 네.
지급 정지를 그러면 시켰는데 원래 주인인 할머니는 그 돈을 못 빼는 거네요. 못 빼죠. 그런데 저희도 돈을 안 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바로 돈을 빼면 사기니까. 그죠? 그래서 돈을 안 빼고 그 할머니를 찾아가는 거죠. 자, 할머니 지금 급하게 공사비가 필요하신데 자, 뭐 이제 서로 수익 쉐어를 약속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명의 빌려주니까 얼마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 값어치를 올리는 거죠. 야, 돈을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돈을 빌미로. 그렇죠. 수수료 1,000만 원 주시기로 했던 거 2,000만 원 주십시오. 거부를 한다. 할머니 입장에서 신고도 못 하겠네. 못 하죠. 차명 자체가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신고를 하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런 강점을 가진 할머니. 신고를 했습니다. 네. 중부경찰서에. 그래서 중부경찰서에 다 들어갔습니다. 다 감옥 갔어요? 아니요. 안 가죠. 왜요? 저희도 이제 방어를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방어를 해? 저희랑 하면 본인도 포함이에요? 그럼요. 거기에 제가 포함이 돼 있었죠. 네네.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경찰서에. 네네. 들어가서 아니 우리 좀 돈 쓴 거 단일 돈 10원도 없다. 내 통장 내가 지급 적용시킨 건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돈을 빼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 설령 돈을 뺐다 하더라도 야, 내 통장에 들어있는 내 건물로 받은 내 보증금인데 이게 왜 사기고 형사고소가 되는지를 얘기를 해라. 횡령이래. 횡령 아니다. 돈 1원도 안 썼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네. 이제 할머니가 돈이 많으니까 할머니도 많이 버티시더라고요. 오래 좀 버티더라고요. 뭐 우리도 버텼죠, 계속. 시간아 가라.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다. 결국 할머니 오십니다. 2,000만 원 줄게. 해지하고 돈 주라. 이제 할머니 2,000 갖고 안 되겠습니다. 저희도 몸값이 그동안에 들어간 돈들이 많이 있어서. 그 범죄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실하고 사기는 한 끗 차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원하는 성취를 했고, 성취를 돈을 받으면서 이제 민형사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꼭 받아놔야 되겠죠? 할머니한테? 할머니 도장 찍으시죠? 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섭네요, 듣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부동산 사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회장님 말씀하신 거는 진짜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대도네요. 대도? 대도. 지금 감동한 표정이야. 제가 도둑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생계형 사기나 그런 작은 우리 일반 생활에 있는 얘기를 주로 한 거고 여기 우리 박 사장님 전문가께서는 자기 경험담하고 저거네요. 비즈니스. 그렇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오늘 주제가 보이스피싱이긴 하지만 부동산 사기가 잠깐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기하고 진실은 한 끗 차이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성공을 한 거죠. 네, 성공했죠. 성공했고 축하드리고. 축하드리고. 그럼 이따가 회식 한번 해야죠. 근데 일단 그렇게 사기친 돈은 금방 녹아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조연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눠주고. 그럼요. 예. 분배의 정의를 사기꾼은 분배는 확실하게 합니다. 공동 성장 이론인가? 예, 맞습니다. 동반성장. 동반성장. 맞아.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박 사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보이스피싱을 다룰 건데 시간도 얼추 많이 흘러갔고요. 그냥 오늘 부동산 쪽만 얘기를 해보자. 다음 주에 우리 다른 것도 좀 다뤄보도록 하고. 네네. 제가 초반에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두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사기라는 거에 원래 정의는 상대를 속여가지고 그 상대를 기망해서 어떤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고 내가 이득을 취하는 그런 행위를 흔히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금전적인. 그렇죠. 네. 그런데 동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려는 의도나 동기가 굉장히 주관적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그런 과학적 성립이 아닌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사람의 인격, 여러 가지가 하나 걸려있기 때문에 법이 그걸 다 담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그 할머니 사례에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들어봤듯이 분명히 잘못된 행위가 있어요. 두 군데 다. 할머니한테도 그리고 3,000만 원을 받은 집단한테도 둘 다 잘못됐어요. 할머니는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려고 차명을 이용했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하나의 약점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싶고, 그러면은 3,000만 원을 받은 집단은 그러한 점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부당한 이득을 더 많이 챙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서로 믿고 사는 사회 이런 거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 사장님은 어떠세요? 자랑스러우세요? 그걸 통해서 아니면은 어떠세요? 제 직업이니까요. 제 직업이 사기꾼인데 그럼 아니. 성공을 했으면 당연히 자랑스러워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하지만 정의로운 차원에서 보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가해자든 피해자든 자기만 똑바로 살고 있으면 사기를 당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말씀 잘 주셨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카드값이 밀렸어요. 그러면 돈을 못 내요. 그러면은 그걸 돈 안 갚은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보통 사회적 인식으로는. 그런데 그 사람은 카드를 발급해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했어도 발급 기관이 안 해줬으면은 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바꿔 얘기하면은 발급한 기관은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카드를 발급해준 것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더 앞서서 그 카드를 발급해 줬을 거란 말이죠. 저 사람이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본 것이 아니라 양쪽의 책임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우리 사회 시스템의 책임인 거고. 그러니까 행위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그 박 사장님이 3천만 원을 이렇게 이득을 챙긴 게 되게 비난받아 마땅할 일인데 그 할머니 역시도 잘못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 더 이런 거를 끄집어내놓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말씀은 참 오르신 말씀이죠. 예. 근데 이 사회가 이 상황과 이 현실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 갭 때문에 이런 갈등과 사회적 문제가 계속 나는 것 같고요. 좀 전에 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저는 이렇게 봐요. 옛날에 아까 제가 대도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 조세영이라는 그 사람이 그 일반 국민들한테 그나마 호감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있는 사람들 것을 훔쳤다. 없는 사람들 것은 건드리지 않고 있는 사람 것을 훔쳐서 그런 나름대로 자기 주위 사람들한테 썼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포장이 정당합니까? 그건 사실관계에 잘못된 거예요. 조세영 씨는 없는 사람 것도 많이 훔쳤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포장이 된 거고. 포장이 됐는데 그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라는 분 유명하잖아요. 그분한테 그 소리 하시면 맞아 죽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아까 사기의 정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사기의 정의에서 금전적인 이득이거든요. 타인의 금전적인 이득. 이어만 사기가 성립이 돼요. 근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으면 그럼 사기가 아닌가요? 뭐 예를 들어서 혼인빙자 가는 뭐 이런 거, 예, 마음을 훔치고, 예, 마음을 훔치고. 거?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 회장님 말씀은 분명 잘못된 건 맞지만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정서에 비춰봤을 때 논리나 어떤 그 이론이 아닌 정서에 비춰봤을 때 좀 나름대로 인정받거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도 존재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우리 박 사장님은 그러한 것조차도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정의가 될 수 있고 혹은 사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신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정리를 잘했나요? 네, 정리 잘하셨네요. 사회자님 저러니까 안 당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제가 정리를 하면은 네. 사기도 그렇게 있는 사람들 거 남을 속이고 평소에 몰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것을 사기를 치고 그러면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지금 사기를 치는 쪽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서민들, 없는 사람들, 뭔가 빨리 뭔가 자기 거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 것을 그 약점을 이용하고 심리를 이용하고 법의 테두리라는 것을 포장을 해가지고서 사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런 그 현상이 너무 심해지면은 나라 전체도 분위기가 나빠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른 것 같아요. 하나는 예전에 OCN인가요? 그 네. 38 사기동대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지금 군대 간 그 배우 누구죠? 그 슈퍼스타 K 서인국. 그 친구가 이제 그 악덕 체납업자들 사기를 쳐서 그걸로 이제 세금을 내는 우리가 보면서 좀 통쾌함을 느끼는 이제 그런 게 하나 생각이 났고요. 김 회장님 말씀 들으면서 또 하나는 그래요. 그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등쳐먹는 그런 개새끼들은 정말 사회에서 단죄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합법적으로 사기치는 기관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 흔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은 기업이나 아니면은 국가나 어떻게 보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사기, 뭐 예를 들어 세금을 걷었는데 그거를 올바르게 원래 세금 징수한 취지에 맞지 않게 쓰고 그리고 뒤로 또 빼먹고 뭐 지난번 박근혜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네네. 것들도 결국은 큰 단위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세금은 뭐 물건 하나 사도 다 내고 부가세 내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세금들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영역이 너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걸 근데 사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사기로 볼 수 있죠.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봅시다. 뭐 그 K스포츠 재단을 통해 가지고 얘기가 좀 다른 데로 새는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 K스포츠 재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뭐 토토를 어떻게 발행해서 발매소를 얼마큼 만들고 해갖고 어떤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걸 장려함으로써 그 주머니를 터는 거니까 뭐 사기. 그 주머니를 털었는데 그 목적을 만약에 실현을 했다고 하면 그게 사기가 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사람을 죽이면은 살인인데 100명, 1000명을 죽이면은 그건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기도 멋있다. 우리 후 김 회장님 말씀 같지가 않은데요. 사기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작게 뭐 한 명, 두 명한테 사기를 치면은 그것은 감옥 가는 건데 국가적으로 정책이나 정치인들을 자기 자리나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서 몇백억, 몇십억 나라 정책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사기라고도 볼 수도 있고 사기는 사기인데 그건 나라를 위해서 했다. 그러면 이게 판결이 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전에 그 말씀 주셨을 때 한 명을 죽이면 살인인데 뭐 여러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에 멋있다라고 반응을 한 거는 멋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한 명을 죽이든 여러 명을 죽이든 그거는 살인이 맞는 살인이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명분이죠, 명분. 한 명의 돈을 빼먹든 여러 명의 돈을 빼먹든 사기는 사기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명분에 있고 개인이냐 국가냐 이 차이에 있는 거죠. 그래요. 오늘 우리 첫날이고 이제 얼추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거는 결론을 짓고 끝내죠. 오늘 우리가 보이스피싱 얘기하다가 부동산 사기가 나왔으니까 적어도 이렇게 하면은 부동산 사기는 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씩 그냥 각자의 그런 예방법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우리 먼저 박 사장님.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남의 그런 의견보다 공공의 의견을 많이 잘 듣고 그러면 부동산 사기는 크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변 한두 사람의 팔랑귀가 되지 말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직접 실행을 하면 맡기지 말고. 누구한테 의뢰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당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 사장님 고객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네. 그리고 김 회장님께서는요. 얘기했네. 저는 땅을 안 사면 됩니다. 사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말씀을 하나 조언을 드릴게요. 누군가하고 어떤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하십시오. 그분이 만약에 앞에 면전에서 괜히 확인하는 것 같으면은 나를 못 믿어 그래 하고 이렇게 뭐 싫어할까봐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보는 데서 확인하시면 돼요. 예전에 그런 거 있거든요. 뭐 우리 이제 돈 빌려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야 그럼 문서 하나 써 그러면 너 나 못 믿어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땐 이렇게 반문하시면 됩니다.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당당하면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뭐 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인데 너는 당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오히려 되물은다면은 그 사람이 당당하다면 먼저 그런 걸 실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계약 관계가 있을 때는 반드시 요즘은 뭐 인터넷 발달도 잘 돼 있으니까 검색도 해보시고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사기와 잠깐만요. 네.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네네. 제일 싫어하는 캐릭터 올리고 싶은데. 네. 말씀하십시오. 네네. 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네. 다방 얘기했잖아요. 네네. 누런 봉투, 다방, 뭐 회장. 네. 거기서 제가 한 달 전인가 지역 신문에서 봤는데 제가 중구청 현재 지금 중구청 앞에 가면은
굉장히 오래된 다방이 하나 있어요. 네. 산호 다방이라고. 산호다방. 네. 예. 그게 최근까지 그게 있는데 그 다방이 없어진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응? 그 다방의 그 전통으로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다방인데 그게 없어진다. 근데 거기가 사실 그 사기꾼들 노란 봉투 회장의 그 사실상 거기가 최고 원상이라고 좀 그렇게 그 추억에 있어요. 네. 이거를 사기협회 혹시 없습니까? 이걸 사기협회에서 이거 십시일반 해가지고 그 장소를 역사박물관이나 사기박물관으로 이거 살려야 하지 않나.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아이디어 참 좋으신데요. 그걸 통해서 경각심도 일깨우고. 방송 들으신 청취자분들 혹시 산호다방을 살리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그 페이스북 페이지나 아니면은 저 유튜브 게시판 이런 데 좀 올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있나 없나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참 우리 박 사장님이 메이드 한번 해보시죠. 싫습니다. 입장료 받으면 수입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노출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기와 전쟁 오늘 첫 방송 해봤는데요.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청취자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호구 김 회장님하고 사기 전문가 박 사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겨울 생일을 맞이할 홀로 진도 팽목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아 찾지 못했던 팽목항. 단체 행사가 아닌 혼자만의 발걸음이었고 고요한 겨울바다를 보면서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에 저절로 눈물이 나더군요. 세월호가 침몰한 지 1127일 만에 또 치쌤 고창석 선생님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물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순간에도 한 명의 제자라도 더 구해야겠다는 신념으로 소리치던 선생님께선 결국 싸늘한 주검이 아닌 정강이뼈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고 고창석 선생님께선 가족사랑이 남달랐다고 하는데 매년 생일과 결혼기념일엔 역시 교사였던 사모님께 꽃바구니를 보낼 정도로 자상하셨다고 하네요. 고 고창석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고창석 선생님 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2부에서는 전교도 대전지부 지정배 정책실장을 모시고 우리 지역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I'll be back. 어디선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